안녕하십니까. 더병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시간이고요. 오늘은 네 번째 과목인 이상심리학의 6번째 시간입니다. 384페이지 교재 위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일반적으로 불안장애에 대해서 총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4가지 사회 불안장애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남아있는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 그리고 범불안장애에 대해서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공황장애입니다. 여러분들 그 DSM-5의 상위 20개 유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데요. 그 20개 유형 밑에 하위에 있는 하위 유형 약 300개가지가 되는데, 그거 사실은 그 사이사이 이렇게 좀 어떤 정도의 차이를 느끼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힘주어 말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게 되면 유사한 것과 좀 구별해내는 하나의 키워드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공황장애입니다. 우리가 보통 패닉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그 단어고요. 공황장애, 패닉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갑자기 엄습하는 강력한 불안을 뜻하는 것으로서 공황 발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에는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패닉 디스오더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황장애는 혈액 속의 CO2, 이산화탄소 수준에 예민한 생물학적 취약성 또는 과잉호흡 또는 CO2의 수준 변화에 대한 생리적인 오해석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물학적 이론이 제기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이론에서는 바로 CO2라고 하는 이 개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것은 공황장애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 또 인지적인 접근에서는 이러한 공황장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불안으로 인해서 증폭된 신체 감각을 재난적인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파국적 오해석이 공황장애의 유발을 내지는 공황 발작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학적인 접근이라면, 인지적 접근에서는 그 나와 있는 인지적 접근에서는 결국에는 어떤 사고 체계 신념의 문제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떤 불안으로 증폭된 신체적인 어떤 감각을 재난적인 것으로 잘못 해석을 오해석한다는 거죠. 오해석. 잘못 해석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식에 있어서 도구마적인 측면에서 오해석이 발생해서 이러한 내용이 강화된다, 강조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꼭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공황장애는 불안을 조절하는 복식호흡과 긴장 이완 또는 신체 감각에 대한 파국적 오해석의 인지적 수정, 다시 말해서 인지행동적 방법으로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진적 노출이라고 하는 체계적 둔감법과 같은 그러한 방법의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또 파국화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내용인데요. 일반 우리가 파국화라는 게 일반화 또는 무슨 어떤 흑백 논리 이런 같은 비합리적 신념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이 파국화도 이러한 공황장애의 어떠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황장애와 관련해서 또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그 방가루 5분에 있는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의 진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분리불안 장애를 하면서 제가 잠깐 청소년이나 일반 성인의 경우에 분리불안 장애를 느낄 때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에 의해서 기인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그때 말한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가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광장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공황장애의 진단 기준은 아래에 있는 예기치 못한 반복적인 공작 발작이 일어나야 되며, 기억과 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이 3가지가 적어도 하나 이상이 1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돼야 되며, 특히 기억에 나와 있는 추가 발작이 나타날 것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 우리가 보통 이것도 뭐라 그러죠? 그렇죠. 예기불안이라고 그러죠. 예기불안. 이런 예기불안이 동반되는 경우 1개월 이상 우리가 이것을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85페이지에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황 발작은 여러 가지 원인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물질이나 예를 들면 약물의 남용 또는 오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의학적인 상태, 여기에서는 이제 예를 들기를 갑상선 기능의 항진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생리적인 효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어야 여기서 말하는 공황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그러한 불안 발작 내지는 공황 발작이 예를 들면 사회 공포증이라든가 특정 공포증 또는 강박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와 같은 또는 분리불안 장애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진단의 기준이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온 기출 문제는 그 사례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 B양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이죠. 아직 청소년 시기에 있는 이 친구가 갑자기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버스가 어떤 터널을 지나가는 그 상황쯤 되어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빨라지고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쭉 설명을 하고, 이러한 증상이 10분 정도 지속되다가 서서히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어떤 그 진단도 받게 하고 병원도 찾아가서 진단도 받았는데, 의사의 설명하기를 특별한 의학적인 소견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발작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를 뭐라고 하느냐 하는 내용의 문제가 나왔는데, 기출 문제의 답은 바로 공황장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례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이 공황장애에서 대표적으로 보이는 발작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향상학습에 대해서는 그 추가적으로 공황장애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덧붙여 놨습니다. 여러분 그 참고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6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황장애에 대해서 원인적인 측면에서 생물학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 그리고 또 심리 사회적 요인,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 놨는데요. 참고로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장 공포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7개 중에서 여섯 번째 이제 공포증 중에 하나가 바로 아골라 포비아입니다. 우리 아골라 보통 히랍 시대에 이런 사람들 모이는 그런 광장이죠. 그래서 뭐 정치적인 소견도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것이고,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보면 아골라라고 하는 어떻게 의견을 막 개진하는 그런 광장 같은 것도 있는데 그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골라라고 하는 광장, 밀폐된 곳이 아니라 광장, 여러 사람들과 여러 많은 상황들이 함께 공존하는 이러한 광장에서 느끼는 공포증입니다. 또 그러한 상황을 상상만 해도 느끼는 공포증을 얘기합니다. 그 일본에 양가로 일본에 보면 이런 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장 공포증이 발생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또는 곤란한 장소나 상황에 처했을 때 대한 불안으로서, 또는 예기치 못하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 작은 원인이 되어서 공황 발작이나 공황과 유사한 증상이 일어났을 때 도움받기 어려운 장소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이 바로 광장 공포증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만약 해피가 하나의 특정 상황이나 소수의 상황에 한정되어 있다면 특정 공포증의 진단을 고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광장 공포증은 어떤 특정 인물이나 특정 상황이 아니고 어떤 그 공간, 말 그대로 아골라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일어나는 일반적인 증세라는 거죠. 그런데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특정 공포증, 어떤 상황에 대한 공포증을 느끼는 것은 특정 공포증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겠고, 또 해피가 오로지 사회적 상황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사회 공포증의 진단을 고려해야 된다. 이건 말은 뭐냐면 주로 사람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장애라면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광장 공포증이 아니라 사회 공포증, 대인관계나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상황이라면 사회적 공포증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또 이러한 어떤 불안이나 공포가 사회 공포증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 그 다음에 특정 공포증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했던 내용도 이런 것이 아니고, 또는 강박장애가 아니고, 또 앞에서 말했던 분리불안 장애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이 된 거라면 단순한 광장공포증은 예를 들면 분리불안 장애의 하나의 부수적인 그러한 현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범불안 장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말 그대로 일반 불안 장애 하기도 하고, 한자로 범이라고 해서 범불안 장애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만성적 불안과 과도한 걱정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불안 장애는 어떤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무슨 뭐 동물, 특정 물건, 특정 사람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불안정이 불안으로 연결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성격 구조, 우리가 정신분석에서는 성격 구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성격 구조. 그 성격 구조는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도와 에고와 슈퍼 에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러한 성격 구조가 평소에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불균형이 되지 않고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에고라고 하는 현실적 요소인 이것이 딱 균형 감각을 잡으면서 이들의 욕구를 누리면서 슈퍼 에고가 추구하는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상적인 상황을 잘 고려해서 균형 감각을 잡아야 되는데, 가끔씩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들하고는 욕구 충만한 이것이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우리가 보통 이걸 자아전복이라고 하는데, 자아전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슈퍼 에고를 침범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허약한 상태가 되게 되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범불안이 일어난다. 누가요? 바로 정신분석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이건 고전적 조건화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잘못된 학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험치로 얘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한 상황 자체가 그 사람에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도록 조건 형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지적 입장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인지도식이죠. 인지도구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상황을 받아들일 때 잘못된 생각이나 신념체계, 자신만의 믿음이 잘못되어서 이러한 범불안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각 학설마다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어쨌든 388페이지 가서 여러분 보면 이러한 범불안 장애에 대해서는 인지행동치료적인 내용과 약물치료도 충분히 가능하다, 꼭 알아두시니까, 불안치료는 불안장애의 대부분의 어떤 접근 방법은 인지행동적 접근이 많이 쓰인다. 뭐 체계적 둔감법이라든가 뭐 부노출 이런 것들이 좋고요. 주로 이러한 행동학습, 행동주의 이론 쪽에 기법들이 많이 쓰인다. 또 그걸로 치료를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도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에 제가 앞에서 말한 범불안 장애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 진단의 기준은 1, 2, 3, 4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특히 3회 같은 경우에는 마치 공황장애처럼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이 중에서 3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이것은 범불안 장애에 해당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분위기를 확 바꿔서 챕터 5로 가겠습니다. 챕터 5는 DSM 순서대에 따르면 9번째에 해당되는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와 8번째에 해당되는 해리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의 하위 유형에 대해서 제1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389페이지 제일 아랫단에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신체화 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신체 정상 장애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질병불안 장애라고 해서 우리가 그 MMPI에서 말하는 건강연료증,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바로 전환 장애, 그리고 네 번째가 의학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하고, 마지막으로는 허위성 장애,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에 대한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신체화 장애입니다. 신체화 장애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장애이며 방가로 2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줄자 끄세요. 부정적 감정의가 발때 생겨날 수 있으며 신체적 증상으로 인해서 2차적인 이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더 강화된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예를 들면 뭐 꾀병 같은 거겠죠. 뭐 꾀병을 부려서 학교를 안 간다든가, 꾀병을 부려서 뭔가 어떤 해야 될 일에 의무에서 책임에서 벗어난다든가 이런 일이 자꾸만 생기게 되면 점점점 이러한 신체와 장애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의 장애처럼 굳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90페이지 방가로 3번에 보면 뭐 신체와 장애를 지닌 사람은 신체적 변화에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또 감각을 막 증폭시켜서 스스로 이상 자각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증상을 자기의 질병으로 오인하는 이러한 거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막 점점점 강화되고 점점 더 중병으로 가는 이런 어떤 경향을 보인다는 얘기죠. 이게 15년도인가요? 그때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경과를 나타내며 치료하기 어려운 장애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득이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신체와 장애를 함으로 해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잠깐만 강화해버리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진단 기준을 보면 DSM-5에는 첫 번째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한 가지 이상의 신체 증상이 있어야 되고요. B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도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정상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생각도 하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과도한 불만 내지는 불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거 박스 안에 내용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나 꼭 한 가지 증상만 얘기하고 꼭 뭐 허리 쪽이 안 좋다든가 할 필요 없고 뭐 허리가 안 좋다가 갑자기 뭐 배가 안 좋다고 그러기도 하고 갑자기 뭐 오른쪽 다리에 쥐가 계속 내려서 도저히 걸을 수 없다든가 아니면은 뭐 왼쪽 팔이 굉장히 너무 심해서 안에 무슨 뭐가 생긴 게 아닌가 뭐 가슴이 뜨끔뜨끔한 것이 뭐 흉부 쪽에 뭐 암이나 위장 쪽에 뭐 암이나 췌장암이나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왔다 갔다 병명 자체도 또는 아픈 부위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늘 아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질병불안장애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건강염려증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염려증은 일단 조금 앞에 나오는 신체상 장애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건강염려증은 좀 중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병. 아주 치료하기 힘든 아주 무거운 아주 뭐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아주 중병에 걸려 있다라고 믿고 거기에 대한 공포와 또는 중병에 대한 어떤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체적 장애를 의학적 검사로는 입증할 수 없다.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보면 전혀 의사적인 의학적 소견이 없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또 이러한 내용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만 우리가 건강염려증 내지는 질병불안 장애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조금 전에 의사가 말한 의학적 소견이 없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의사가 돌팔인 것 같다고 다른 병원 가봐야 되겠다고 내 병을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뭐 어떻게 발견해내지 못하느냐 저 의사 아무래도 좀 실력이 모자라는가 보다 딴 데 가서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전문가의 의견조차도 무시하는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환장애입니다. 이 전환장애는 우리가 무슨 전환한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 질병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이 에너지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신분석 이론에서 말하는 그 에너지죠. 우리가 뭐 보통 뭐죠? 리비도라든가 이런 성적 충동 에너지라든가 이들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말 그대로 전환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장애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환이란 정신적인 에너지가 신체 정상으로 변환되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고전적으로는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히스테리 신경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신분석에서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불안의 세 가지가 나옵니다. 불안의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현실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 불안이 있고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경증적 불안.
요런 단어가 나오는데, 현실적 불안과 도덕적 불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불안이라고 보면, 이 신경정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자아 방어 기제와 관련된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드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슈퍼에고를 범해야 되는, 슈퍼에고의 어떤 상황을 깨부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어떤 타인으로부터 또 비난이라든가 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상태죠. 그러면서 히스테리적인 어떤 발작을 일으켜주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전환장애라고 합니다. 391페이지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사춘기 때나 성인 초기 또는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히스테리성 내용이고, 4번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허위성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허위성 장애. 거기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신체화 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프다 이렇게 스스로 강화한다고 얘기한 반면에, 허위성 장애는 이득이 없어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뭔지 모르게 좀 이렇게 꾀병을 부리는 거죠. 근데 그 꾀병이 목적이 있는 꾀병이라면 앞에서 보았던 신체화 장애고, 지금 여기는 그러한 목적은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환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의도적입니다. 신체화 장애나 여기 말하는 허위성 장애나 둘 다 의도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는 목적이 있고 이익을 보는 거고, 하나는 그런 이익과는 상관없이 단지 그냥 환자 역할, 환자로서의 어떤 그런 상황에 있고 싶어 하는 거고, 남한테 관심도 받고 싶어 하고. 우리가 왜 꼬마 아이들 왜 아픈 척 하잖아요. 막 감기 걸린 척 하고, 엄마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하면서 주로 뭐예요? 엄마의 어떤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392페이지 보면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민하우젠 정우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독일 군인이었는데, 이분이 뭐 이렇게 자기가 막 무용담 같은 걸 갖다가 막 이렇게 없었던 얘기를 꾸려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관심을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아마 뭐 사례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허황장세 같은 거, 아니면 허위성으로 뭔가 얘기를 꾸려서 남한테 이렇게 뭔가 좀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얘기죠. 요즘 우리 뭐 SNS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청소년들끼리 주고받는 거 중에 뭐 관종이라고 하죠. 관심종자라 그러나요? 관종이라 그래서 왠가 여러 사람들한테 좀 뭔가 이렇게 관심을 막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관종이라고 하는데, 그 관종에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관종? 이게 관심종자인가요? 말이 좀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닌데, 종자라는 말은 그죠?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그렇게 쓰는 겁니다. 바로 이 민하우징의 정우군이라는 게 지금 여기 말하는 우리 그 허위성 장애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주관적인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통증도 없으면서 막 급성복통을 호소한다든가, 자기 상해를 해서 어떤 상처단 것을 보여줌으로써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7번에 보면 정상에 보면 주로 심리적인 징후가 있는 것과 또 신체적인 징후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체적 징후가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배워왔던 민하우젠 증후군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단에 따르면 제일 밑에 보면 양가로 2번에 보면 이 행동의 동기는 환자 역할을 가장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냥 환자로서 있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 다른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 거고,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남한테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세도 행동에 외유 요인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꾀병을 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든가 또 법적 책임을 회피하겠다든가 이러한 목적은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신체화 장애로 진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리장애 앞까지 공부했고요. 오늘 원래 해리장애까지 다 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그러네요. 오늘은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까지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는 393페이지 해리장애부터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